안녕하세요. 오늘 김지훈 박사 대신 이브닝쇼 진행을 맡은 박연미입니다. 뉴스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가 방송사까지 덮쳐서 정말 큰일인데요. CBS 방송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방송 중단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희 출연자 중에서도 어제 CBS 다녀오신 분이 계셔서 검사받고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행자 보호가 좀 필요해서 저희는 미리 쉬는 시간을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죠.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아주경제의 김도형 기자,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두 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도 갑작스러운 사정들이 좀 있었고요. 결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네. 25시간 만에 파주병원을 탈출했던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붙잡혔다고요? 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어제 새벽에 이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탈출하는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탈출. 네. 이 사람은 지난 9일 이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본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5일에 경기의료원 파주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제 새벽 0시 20분쯤 그 병원 정문으로 나가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침 8시나 돼서야 이 환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계속 수색한 끝에 오늘 새벽 1시에 네. 검거가 됐습니다. 신촌의 커피숍에서 검거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 검거 당시 이 확진자가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커피숍에 손님이 새벽 1시였는데도 한 40여 명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 사람이 이 신촌에 오기 전에 또 그 종로에서 한번 휴대폰에 신호가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로 그리고 신촌 서울에서도 유동 인구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두 지역을 다 오간 셈이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분인데 법당에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지금 뭐 그쪽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여러 군데 걸치면서 그 M1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 아닌가 걱정스러운데요. 김도영 기자님, 경찰이 치료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그 경찰 관계자는 치료 후 평택시 등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조사 후에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 신청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조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전화나 병원 직원 등을 통해서 먼저 간접 조사를 하고 정확한 동선과 도주 경위 등을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완치된 뒤에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국민들이 점차 분노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방역 지침을 어겨서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할 경우 당국이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8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응답자의 79.7%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대는 17.4%로 나왔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대다수 여론이 그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일벌백계하자 이쪽으로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낙연 의원도 이 CBS에 갔다가 세 번째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요? 네, 뭐 방송계 그리고 언론 정치계에서는 이 CBS 확진이 굉장히 좀 큰 이슈였는데 네. 이낙연 의원도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검사를 세 번째 받게 되는데 이번에 받은 것은 이 지난 월요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중인 기자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출연한 사람이 이낙연 의원이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이크를 사용했다 이거죠? 네, 같은 마이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 이낙연 의원은 자가격리를 했고 바로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이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뭐 여야 지도부 등등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만났고 굉장히 좀 주요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우려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음성이 나와서 좀 다행이었고요.
이낙연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정치인들이 또 있었는데 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최영두 의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두 의원 모두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방송에 출연하진 않았지만 뭐 전직 의원이기도 하지만 이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정치권에서도 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평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데 거긴 왜 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SNS에 뭐 어머님이 걱정하시길래 좀 빨갱이 방송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확진이 어머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네, 아무튼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그 김도영 기자님, 예. 이낙연 의원하고 같은 라디오 토론회에 출연했던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 그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인데 네. 검사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예, 토론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이 8.15 광화문 집회에 사용된 전세버스 명단을 제보받아서 방역당국에 전달을 했다. 이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예. 박주민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그 어젯밤 광복절 집회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전세버스 목록을 제보받았다. 그래서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해서 참석자 파악을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다 그 패널을 들고 나왔는데 일부 좀 흐리게 처리돼갖고 개인정보들은 좀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는 뭐 출발 지역, 무슨 지역의 어느 뭐 정류장, 그리고 탑승 장소 및 시간, 그다음에 담당자 이름이랑 연락처, 그다음에 회비,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받은 게 총 79대라고 합니다. 한 버스에 40명이 탄다고 계산한다면 총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추산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직후 더 많은 제보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빠르게 명단이 확보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묘지를 찾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일단 김도영 기자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국회가 비상 상황인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잘 마무리가 됐나요?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됨에 따라서 국회 방역 조치도 좀 강화가 됐습니다. 통상 이제 청문회 자리 보면 부자진들이 자리도 없이 빼곡하게 들어선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50명 이하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좀 군데군데 빈 장소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로 쟁점이 된 건 위장 전입 문제인데요.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김대지 후보자가 6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는 사실상 한 차례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는데요. 2007년에 캐나다 연수를 다녀왔고 서울 잠실로 이사를 했는데 배우자와 자녀는 그 이전에 대치동에 있었던 주소지에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의 적응을 위해 전에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다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학구 위반이다, 위장 전입은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놨다고 본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위장 전입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 국세청장 청문회장에서 전광훈 목사 얘기는 왜 나왔나요? 뭐 김대지 후보자가 사랑제일교회를 다니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원식 의원이 이 청문회 중에 이 사랑제일교회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이 정광훈 목사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광훈 목사가 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이 고소고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 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고. 실제로 국세청이 앞서서 신천지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헌금 횡령이라든지, 뭐 교회 신축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대지 후보자가 뭐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탈루 혐의가 있는지 살펴서 혐의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그 한 컷을 꼽는다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예고한 대로 오늘 통합당의 그 당직자들과 같이 광주를 찾았는데 5.18 민주묘지에서 뭔가 입장 표명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호남 방문이 예정돼 있었고 네. 최근 들어 통합당의 호남 지지율이 올라가는 만큼 관심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할 것인가 다들 궁금해했는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오늘 5.18 민주버지를 찾아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15초 정도 그 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일어설 때는 좀 휘청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네, 했고요. 옆에서 부축하는 모습이 잡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사과문을 낭독할 때는 조금 울먹이는 듯한 것도 모습도 보여가지고 그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입장을 보인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18 민주묘지에서 보수 정당의 대표가 무릎을 꿇은 건 처음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도 좀 기존의 것들과 좀 차별화되는데요. 국보위 전력, 전두환 정권 당시에 국보위에 참여했던 자신의 전력에 대해서 소극 네. 소극성 역시 작지 않은 잘못이다. 역사의 법정에선 이것 또한 유죄라고 사과를 한 후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통합당이 그동안 5.18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의 반사이익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이 사과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외교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오는 21일 부산에 온다고 하는데 이 중국 외교 라인 중에는 최고위급이죠?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외교 라인에선 최고위급 인사라고 꼽히는데 이 중앙정치국 위원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양재츠 위원이 이 모레부터 그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을 합니다. 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게 되고요. 와서 22일에 서훈 실장하고 오전에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일 것 같은데 오려고 했다가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 왔잖아요. 이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나요?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안이 적절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게 협의해왔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을 했고요. 애초 올해 상반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네. 코로나 사태로 미뤄진 상황이고 또 양 위원의 방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제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날짜를 조율하고 오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 편 들어라 이런 와중이라 와도 걱정, 안 와도 네. 걱정인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오늘 개설 3주년 3살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요? 네, 뭐 3주년을 기념해서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데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이 국민 참여 공간을 키우는 것이 변화의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이 공론회장에 함께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 오늘까지 모두 178건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울러 이 국민청원 참여를 통해서 뭐 공수처 설치라든지 뭐 윤창호법, 주식 공매도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해 나갈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했는데 직접 민주주의가 뭐 장점도 단점도 드러낸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김도영 기자가 보시기에는 전광훈 목사 관련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재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네. 두 분은 어떤 국민청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좀 찾아보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살피고 왔는데 처음에는 좀 순기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올라온 청원들을 보면은 누구를 파면해달라, 누구를 임명해달라, 혼내달라. 네, 내지는 자유한국당을 뭐 해체해달라, 민주당을 해체해달라. 자유한국당은 이제 없지 않나요? 아니, 네. 미래통합 그런 식의 네. 좀 대결적인 게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제 눈에 좀 들어왔던 거는 텔레그램 엠번방 관련자들을 좀 엄중하게 처벌해달라. 요거 관련된 청원이 20만 건을 넘은 게 한 5건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국민적 공분이 많았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저는 제일 좀 인상이 깊었던 것 네, 같습니다. 바람직한 도구로 사용하면 순기능이 클 텐데 정상근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20만 건을 채우진 못한 청원인데 네. 일전에 한 초등학생 어린이가 청원을 올려서 내가 액체 괴물을 가지고 노는데 이 액괴. 액체 괴물이 네. 유해하다는 얘기가 있다.
이거를 친환경으로 좀 법제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청원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국민청원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그런 청원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생활 밀착형 청원인데 저희 집도 액괴 매니아가 네. 한 분 계셔서 저도 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앞으로 업데이트될지 주목해보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김지훈 박사 대신 하루만 이브닝쇼 진행을 맡은 화요일의 경제 코너 주인공 박연미입니다. 부캐로 선덕여왕, 시사토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하루만 김지훈 박사 대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재 가장 큰 집단 감염 사례,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서 검사와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도 신천지보다 더 걱정이다. 통제 안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역학조사관을 지내신 감염내과 전문의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신천지보다 더 큰 위기다. 이 말이 참 무섭게 느껴지는데 지금 상황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대구 신천지 대유행을 겪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구 500만이라는 대구 중심으로 신천지라는 동일 위험 집단에서 이제 유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인구 2,500만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실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유행이 모여갖고 대유행의 그런 숫자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와 같은 동일 집단 유행 경우는 방역 당국이 역량이 한 곳에 집중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의 수도권 유행은 너무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모든 유행을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이 늘어나고 결국 방역 당국이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보완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역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 두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나타날 엄청난 규모의 대유행을 막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2월보다 더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람도 많고 사람들의 드나듦도 더 많은 지역이라 더 걱정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더 걱정스러운 소식 하나가 신천지 때와 달리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높은 GH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GH형 바이러스 이게 더 센 녀석인가요? 예.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변종이 6개 정도 있었습니다. 네. 초기에 이제 신천지 유행을 이끌었던 건 V형이었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나 이제 대부분 지역들은 이제 GH형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V형에서 GH형으로 옮겨가면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에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네. 열쇠와 자물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열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열쇠 부분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생기면서 만능 열쇠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바이러스보다 지금 GH형은 사람 세포를 더 잘 열고 들어와서 감염을 시키고 더 많이 감염이 되니까 네. 또 밖으로 이제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감염도 잘 되고 바이러스 배출도 많아지니까 전파에도 어느 정도 안 좋은 전파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네. 신천지 때보다 위험 범위도 넓고 바이러스도 또 전파도 더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잘 걸리고 잘 옮긴다. 이게 특징인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수도권 집단 감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4천여 명의 교인 명단 가운데 아직 제대로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방역 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지금 사람의 명단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조사에. 근데 지금 400명 정도는 신원은 확인되는데 나는 교인 아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막 미루고 있고요. 600명 정도는 지금 신원 확인조차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런 역학조사에 있어서는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최대한 빨리 찾아서 격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확진자가 있는데 격리되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또 추가적인 그 감염자와 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단을 이제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그분들을 최대한 빨리 격리하고 검사하는 것이 사실 이제 유행 그 통제의 가장 그 기본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협조적으로 그 교회에서 명단을 제출해줘야 할 텐데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에서도 이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2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누가 여기에 참여했는지 일단 명단 확보가 쉽지 않아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자발적 검사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 이통 3사를 통해서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확인하겠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태원 클럽 때처럼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효과가 있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발신한 그런 번호들을 추적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는 게 이제 당연히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 네. 다 확보해서 이제 연락하는 것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광화문 그 이제 모임에 가셨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이제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가장 본인도 안전하고 그 본인의 주변 지역사회도 안전한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기숙구 접속도 접속이지만 자발적으로 그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 건강이고요. 내가 확진이 된다 하면 내 가족도 위험해진다는 생각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300여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3단계로 올릴지 말지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어요. 이 요건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려면 이제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주일 동안 그 환자의 2번의 더블링이라고 해서 환자가 배로 늘어나는 게 2번 정도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환자 확진자 수는 많지만 이렇게 이제 일주일 새에 뭐 환자 수가 2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은 지금의 2단계를 잘 지키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디 격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와중에 파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환자가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법당에도 들렀다, 카페에도 들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환자들을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나요? 사실은 뭐 이제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환자 치료에 이제 그 중점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본인이 정말로 이제 작심을 하고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사실 그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마냥 감시할 수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격리돼 있는 분들, 치료돼 있는 분들 각각이 본인 스스로의 문제고 본인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그 스스로 느끼고 이제 잘 그 방역 당국과 병원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는 것들이 1차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방송국에도 불똥이 튀었어요. 이 CBS라는 방송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확진 판정받은 기자와 접촉한 사람들 모두 그리고 출연자들까지 검사 받고 대기하는 중인데 이럴 때 누구는 검사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아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는 건가요? 이제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호흡기 비말 그리고 또 접촉 감염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확진자 동선 2m 이상에서 오랜 기간 접촉한 사람들과 확진자와 공용 물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격리되고 검사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 감시를 통해서 이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그 민주당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인 이낙연 의원이 그 확진 기자 이후에 같은 의자, 같은 마이크를 써서 크게 걱정이 됐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로는 음성이 나왔지만 경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의료진은 이런 의견을 내놨다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만약에 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감염이 됐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한 잠복기가 3에서 5일, 2주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된 초기 한 3, 4일 이내에는 검사를 해도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어도 검사에 양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간을 두고 추이를 봐서 확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 증상도 생기지 않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또 이제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서 아마 이런 권고를 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진단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 경우에도 자가격리 2주는 무조건 해야 하는지, 그리고 2주 격리 대상인지 아닌지 이걸 보건소에서 따로 알려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확진 검사 후에 어떤 경우는 자가격리하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역당국에서. 어떤 네. 경우에는 그냥 능동감시하면서 증상이 생기면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건 역학조사를 했을 때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공용물품 사용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가격리 상태로 가실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은 공간에 뭐 좀 시간이 달리 이제 노출됐던 이런 분들은 능동감시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이제 역학조사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밀접 접촉자, 능동 감시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디까지를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감시는 하되 접촉자로 분류를 안 하는지 이 기준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기 비말이라는 게 보통은 1m, 2m 이상 날아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와 2m 이내로 접근한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감염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이제 확진자와 뭐 어떤 뭐 손잡이든지 뭐 물품이든지 이제 공동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랬던 분들도 사실은 감염 가능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확진자와의 그 밀접 접촉 여부, 그다음에 그 접촉 시간, 그리고 공용물품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을 방역당국에서 판단을 해서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능동감시자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역학조사관들이 뭐 눈코 뜰 새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CCTV를 돌려본다, 또 대응 매뉴얼도 만든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밀접 접촉했는지는 이제 뭐 본인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CTV를 보면서 실제로 가까이 접촉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일한 같은 공간에서 어떠한 같은 뭐 물품을 만졌는지 손잡이를 만졌는지 역시도 사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CCTV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참 고생들 많으신데요. 이것도 그렇지만 하도 확진자가 단기간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태릉 선수촌 등 수도권 5곳에 일단은 무증상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센터 입실 기준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어느 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느냐는 이제 중증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뭐 보통은 100% 중에 5%는 위중한 환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코로나19에서 그런 분들은 중증 치료 병상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15%의 이제 중증 환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증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환자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가시게 되는데, 이제 이런 배분들을 그때그때 위험도에 따라서 잘 해서 미리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빠르게 병상과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에서.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 감염내과 선생님께서 원치 않아도 우리가 스웨덴처럼 집단 감염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감염이 없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병에 걸리고 이제 면역이 가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 집단 감염에 도움을 받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대규모 유행이 생기게 되면 의료 시스템에서 감당을 못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집단 면역에 도움을 받더라도 최대한 방역 당국의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감당 가능한 만큼의 그런 그 발생만 이루어지게 만들어야지만 결국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긴 코로나19 유행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루만 스페셜 DJ가 다시 된 박연미고요. 김지훈 박사의 개인 사정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CBS의 방송국 방송 중단 사태에 대응해서 저희 진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 하루만 미리 휴가를 드렸습니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하는 뉴스 더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요. 김지훈 박사님 아마 내일 무사히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방송인 박철민 씨 맞이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2일인가요 이제? 아, 그렇게 됐네요. 네, 지난번에 1일이었다고 했더니 예. 크게 당황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건강한 박철민 씨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행자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하루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초대할 수 없는 청첩장입니다. 슬프다. 예, 네. 제가 그 청첩장 하나를 사실 들고 왔는데 밖에서 놓고 왔습니다. 지금 가져오질 못했는데 네. 8월 29일 날짜의 청첩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지인이 저에게 청첩장을 주기 위해서 어제 만났는데요. 만나는 도중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왜요? 결혼식에 때렸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청첩장을 줬지만 이날 초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 전면 금지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결혼식에 부푼 꿈을 안고 있던 예비 신랑 신부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한 건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조항이 붙어서 결혼식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연기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0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주최자, 참가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잠깐만요. 실내 50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라면 양가 그 일가 친척 친구 몇 명만 해도 25명씩은 금방 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제가 물어봤더니 네. 이 50명 안에 하객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결혼식 스태프들도 그 안에 포함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드레스 들어주시는 이모님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비 신랑 예비 신부들 속상하겠지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예비 신혼 부부들은 걱정이 클 텐데 예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정위가 그래서 오늘 고객이 원할 경우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즉 업계에 요청을 한 건데요.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 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집합금지 명령이나 시설 운영 중단, 업소 폐쇄 이런 거에서는 위약금 면책 사유를 적용하자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그래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인한테도 아까 전화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를 나섰지만 결혼식장에서는 이것에 대해 따로 별도의 조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밖에는 답이 없지만 네. 여기에 따른 위약금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네. 누가 정부에서 나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결혼식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결혼식에 해당하는 사진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네. 여러 예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항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난감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하고 그 제공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잘 해봐야겠어요. 또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으라 수도 없는데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건 맞거든요. 이거 좀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자, 두 번째 소식도 참 답답한 소식으로 가져왔는데요. 네, 이번엔 재개발 앞 안하무인입니다. 재개발? 네, 재개발 앞에서 네,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어떤 단체들인데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또 네, 이런 문자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전국에 계신 성도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교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대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누군가는 성북구 장이 10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입니다. 아,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구역 안에서 이른바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전문 용어로 알박기라고 네. 하는데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이 10구역은 재개발 지역이고요. 교회를 제외하고 99%의 주민들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뭐 찬성도 아니고 이주를 마친 상태예요. 아무도 없는 거네요, 교회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563억 원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재개발조합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에 법원이 재개발조합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부할 경우에 강제 집행할 권한이 생긴 건데 이에 지난 6월 조합 측이 2차례에 걸쳐서 명도 집행을 한 겁니다. 이제 강제 퇴거 조치를 네. 이제 공권력이나 이런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때마다 교인들이 강하게 저항했고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철거할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저항을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겠다면서 몇 달째 교회에서 숙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주변에 교인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교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매주 수백 명의 교인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도 상당수고요. 이 때문에 실제로 경북, 전북 등에서 지방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장이 10구역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른바 협박성의 문자를 보낸 것이죠. 그렇군요. 앞서 소개해 주신 문자 중에서 제가 두 가지 부분에 경악하게 되는데 네. 한 가지는 수십만의 전국에 계신 성도들 명단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000명이라더니 수십만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또 한 가지가 사람 몇이 죽어나가면 조합은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데 네. 방역 작업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지금 언론사의 취재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북구청의 방역 작업도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격리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서서 방역을 해야 하는데 네,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예, 그것마저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문자를 받은 조합원들도 정말 정상적인 법 집행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명도 집행을 할 경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이 협박성 글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마치 공권력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답답한 소식인데 마지막 소식은 좀 시원한 거 하나 가져오셨나요? 시원하긴 하지만 좀 안타깝게 시원한 소식입니다. 뭘까요? 바다야 안녕입니다. 바다 안녕? 네, 바다 하면 좀 시원한 생각이 네. 드실 텐데 아쉽게도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이 이번 달 31일까지 모두 폐장한다고 합니다. 좀 이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면서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오늘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개장한 전국 250여 곳 해수욕장 중에서 107곳 정도가 어제까지 모두 문을 닫았고요. 나머지 140여 곳은 이번 달 안으로 모두 폐장한다고 합니다. 내일 또 폐장하는 곳이 경남 창원, 인천 옹진 해수욕장, 그리고 23일에 강원 동해, 양양, 전남 여수 등에서 문을 닫고요. 이번 달 30일에는 부산 광안리, 여기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전남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도 폐장을 하고 31일에 강원 속초, 부산, 울산 등에서 해수욕장이 영업 종료를 합니다. 속상해요. 짠물에 발 한 번 못 담가 보고. 네. 짠물 그렇습니다. 갔다 오셨나요? 저는 소금물도 제대로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속상합니다. 네. 정말 속상합니다. 내년에는 모두 안심하고 휴가 가면 좋겠는데 해수욕장의 방역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해수욕장 방역을 놓고 BBC에서도 네. 취재를 오고 모범 사례다라고 성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해수욕장 방역은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는 11개 해수욕장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샤워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파라솔 대여도 중단하기로 했고요. 부산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역 내 해수욕장 7곳에 대해서 방역 관리와 개도 활동을 지속하면서 31일까지 예정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물놀이 활동이나 샤워장 이용, 밀집한 장소 방문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 엄격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물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일까 봐요. 네. 워터파크에서도 확진자 나왔어요? 이 소식은 정말 전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네. 워터파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에버랜드
오늘 캐리비안 베이 내에서 방문객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캐리비안 베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에버랜드는 현재 캐리비안 베이 입장을 금지하고 이미 입장한 700여 명은 안내 후에 퇴장과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속상하네요. 이제 짠물에 이어 민물도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 네. 우리 얼른 열심히 노력해서 코로나19 같이 극복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경기도가 어제 이어 연이틀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연결해서 어떤 배경인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각종 이슈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에 돌아올게요.